예, 비욘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예, 9월 마지막 주 제가 토요일 날 뵀는데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름에 정말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끝났죠. 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직 낮에는 좀 햇살이 많이 따가웠긴 한데 뭐 가을 날씨가 원래 햇빛이 좀 따갑고 아침 저녁 선선한 기온이니까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 하면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죠. 뭐 말면 살찔까요? 사람도 살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이 찌게 되면 또 한여름에 또 운동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맛있는 것만 드시면서 불안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라는 걸 계획해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거기에 맞게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좀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라는 살을 빼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그런 이유에는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그 위고비라고 하는 주사를 맞았더니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새로운 비만 치료인 위고비가 올해 10월 달, 다음 달에 출시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보험은 안 돼서 꽤 비싸지만 제가 최근에 그 10월 달에 비만학회 몇 군데 강의를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 반값 정도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약이 마운자로 뭐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들도 국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약물에 의한 내용은 아니고 제 전공인 수면과 관련된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이제 비만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BMI,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걸 우리나라는 비만으로 정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30 이상을 정하게 되는데 BMI,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사람들이 약 한 10년 전에는 35% 정도였다가 남자들은요, 최근에는 뭐 48%,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2명 중에 1명은 비만인 거죠.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 BMI가 25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만입니다. 요즘에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식사도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은 그래도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인 남자의 2명 중에 1명은 비만이다. 성인 여성의 4명 중에 1명은 비만이다. 소아들도 문제가 돼요. 소아들도 우리 아이들이 되게 운동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밖에 나가서 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맨날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기껏 하는 운동들이 뭐 자전거 탄다든지 인라인 스케이트 하는 건데 그것도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만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만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용상의 문제다 보니까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는 비만 수술, 베리아틱 서저리라고 그래서 이게 보험이 됐어요. 물론 BMI가 35 이상 고도 비만인 경우에 보험이 되고 30에서 3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됐을 때는 그 비만 수술이 보험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요즘에 비만 수술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죠. 뭐 당연히 미국 떠오르면 햄버거 먹으면서 비만이 많은데 2021년도에 보게 되면 이 50개 주잖아요. 주에서 BMI 30, 우리는 25인데 여기 30이니까 30 이상이 전체 그 주에 35% 이상인 게 검은색입니다. 32%가 보라색이에요.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전체 그 해당 주에 30%에서 40%는 비만, BMI 30 이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인에서 오버웨이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기준은 25에서 30을 오버웨이트, 과체중이죠. 우리는 23에서 25까지가 과체중인데 25 이상 그리고 30 이상인 비만은 전체 국민의 4분의 3, 75%라고 한 73.6%니까 뭐 미국인의 대부분은 과체중 아니면 비만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또 맞춰보면 75%는 과체중이 아니라 비만인 거죠. 우리 기준하고 미국 기준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2030년이 되면 50%한 주의 비만, BMI가 50 넘는 주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뭐 미국은 전역이 대부분 다 사람들이 2명 중에 3명이 1명이 아니라 뭐 그 5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비만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 기준, 아시아의 기준이 25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비만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비만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비만이 왜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각종 암, 골관절염이 생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살이 찌면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하게 생깁니다. 살찐 사람, BMI 25, 외국에서 30 이상이면 거기에 80%가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돼요. 심장질환도 4분의 3입니다. 비만인 사람의 80%는 당뇨병이 있어요. 또 다른 80%는 배뇨장애, 요실금이나 소변장애가 나타납니다. 하중에 무거우니까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무리가 돼서 무릎 관절의 손상, 골관절염이 생긴 게 절반입니다. 편두통 70%, 고지혈증 70%, 천식도 50%,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다 90%가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있습니다. 비만이 있으면. 통풍도 3분의 1이 생기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면 안 되기를 바라고 이런 질병이 안 생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하지만 결국 비만이 생기면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만을 일으키는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음식도 있죠. 또 뭐 대부분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운동을 잘 안 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측정된 걸음수를 따져 본다면 하루에 10,000보를 걷고 계시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데 직장인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량이 상당히 과거보다 떨어지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살이 찌는 체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 중에 수면과 관련되는 약물, 우울증과 관련되는 약물, 상당히 많은 약들이 살을 찌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살을 찌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쪄요. 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주제인 잠을 못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도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과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성인의 비만율을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비만율이 올라갈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35%가 넘은 2010년도에는 미국 성인의 수면 시간이 6시간이고 60년대에는 13%밖에 비만이 없었는데 이때는 8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비만율도 올라간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과거인보다 잠자는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죠. 우선 밝은 빛, 스트레스, 스마트폰, 운동량 부족, 먹는 식사 이런 것들이 다 수면을 방해하는데 그것이 비만과 연결됩니다. 비만은 비만은 U자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수면 시간이 7시간인 경우가 비만이 제일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잠을 적절히 잘 자게 되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7시간보다 적으면 비만율이 올라가게 되고 7시간보다 더 많을수록 비만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도 비만이 생기고 잠을 많이 자도 비만이 생깁니다. 한 7만 명을 여성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보게 되면 잠을 5시간밖에 안 잔 사람들은 이로부터 한 16년이 지나게 되면 비만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 8시간 잔 사람들은 비만율보다 잠을 적게 잔 사람이 비만율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은 비만율이 27%, 체지방이 증가되는 거가 124%, 그리고 정상 수면에 비해서 비만 위험성은 35%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잠을 못 자면 살이 찌는 건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고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어떤 분은
먹어도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 또 먹으려고 그래요. 음식을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먹고 싶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위의 크기가 달라서 그럴까요? 바로 그렐린과 렙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게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위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거예요. 식욕을 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반나절 정도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정신도 거르고 일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위장관이 이렇게 수축하고 자극이 되면 위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 올라가게 됩니다. 분비가 많아져요. 그러면 얘는 뇌로 올라가서 시상하부라고 하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에 식욕 중추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식욕 중추가 있는데, 그렐린이 배가 고프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 이게 왕창 분비가 돼서 위장에서 분비가 돼서 뇌로 전달돼서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를 그렐린 수용체에 붙어서 자극을 해요. 그러면 식욕 중추는 뇌를 다 자극을 해서 내가 배고프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그 배가 꼬르륵 가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배고프면 위장관이 수축해서 그렐린이 나와서 자극하면 뇌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도파민도 분비가 되고 뭔가 이런 몸에 뭐 찾게 되는 뭔가 욕구가 생겨요. 음식에다 먹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 얘가 나와서 음식을 찾게 되니까 우리는 그때 배고픔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10개를 차려놨을 때 이렇게 막 배가 너무 고플 때 뭐부터 먹나요? 뭐 소화가 안 되는 샐러드부터 먹습니까? 예, 아니면 뭐 아주 묽은 죽부터 드시나요? 대개는 안 그렇죠. 배가 고프면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칼로리 높은 걸 찾습니다. 그게 사람의 욕구예요. 내가 봐서 달고 제일 칼로리가 높은 열량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를 찾게 돼요. 그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바로 그렐린의 역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채워지면서 위장관이 이제 막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픔이 덜하게 되면 그렐린은 적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 이제 배가 부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렙틴도 있습니다. 렙틴은 우리 몸의 뭐 뱃속에 있거나 팔다리에 있는 이 지방 덩어리에서 분비가 됩니다. 얘가 분비가 돼서 얘가 많아지면 뇌의 식욕 중추를 억제해요. 그렐린하고 반대입니다. 배고플 때는 그렐린이 올라가서 시소가 밑으로 내려져서 우리가 식욕 중추가 자극돼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음식을 꽉 차게 되면 렙틴이 분비가 되죠. 지방에서요. 얘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나 배불러라는 거죠. 뭐 음식을 적게 먹어도 배부른다는 사람들은 렙틴이 잘 분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통이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고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거를 조절하는 거는 렙틴과 그렐린이 얼마나 밸런스를 맞춰서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즉 위장관에서 그렐린이 나와서 우리가 식욕 중추를 자극하고 렙틴은 지방에서 나와서 식욕 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렙틴은 언제 분비될까요? 그렐린은 위장관에서 배고프면 위가 꼬르륵 소리 나면 분비되는데 렙틴은 깊은 잠을 잘 때, 뇌가 깊은 잠을 잘 때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깊은 잠을 잤어요. 정말 많이 잤어요. 그 동안에 렙틴이 왕창 쌓여져 있어요.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침 안 먹고 오후에 점심까지 굶고 있으면 배가 꼬르륵 하잖아요. 그럼 그렐린이 막 만들어서 얘가 렙틴이 많아지니까 식욕 중추를 억제해서 배가 안 고픈데 꼬르륵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렐린이 만들어서 높아지게 되잖아요. 높아지면서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위가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면 얘가 덥게 만들어지면 그렐린은 그 용도가 있으니까 배를 안 고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잠을 잘 자서 렙틴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고픔이 더 금방 채워지는 경험이 있지만 평소에 내가 깊은 잠을 못 자서 렙틴이 적어지게 되면
이 렙틴은 스트레스도 영향을 줘요. 잠을 깊이 잘 때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적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자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렙틴이 적으니까 조금만 배고파도 그렐린이 막 나오면 얘보다 금방 높아지니까 음식을 더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8시간 잔 사람들보다 5시간보다 적게 자게 되면 렙틴이 15%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렐린은 반대로 15%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비만은 3.6%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잠을 못 자면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코티졸과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은 거의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다가 잠자기 2시간 전에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아드레날린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적게 자면요, 이 코티졸이 밤에도 나와요. 또 밤에 자꾸 못 자고 깨면요, 뇌가 깨면 각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결하기 때문에 뇌가 깨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자는 중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 코티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수면 부족, 우울, 불안. 우리가 잘 자면 8시간 동안 코티졸이 안 나오는데 잠을 못 자면 코티졸이 더 나오고 깊이 못 자고 깨면 또 나오게 되니까 코티졸이 증가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얘네가 바로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잠을 못 자면 뱃살이 나옵니다. 복부 비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클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 어른들도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은 키를 크게 하는 뼈가 자라고 근육이 커지는 역할을 하지만 어른들은 지방을 태우고요,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고요, 신체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얘는 지방 조직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뼈는 늘어나고요,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렙틴하고 똑같아요. 깊은 잠일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짧게 자거나 잠의 질이 나쁜 사람들은 렙틴도 안 나오지만 성장 호르몬도 안 나오니 지방 조직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요, 근육도 회복이 잘 안 되게 되는 일이 생겨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주사를 안 맞아도 내가 잘 자면 나한테 분비되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사장애입니다. 잠을 적게 자게 되면 여기 대사성 증후군, 비만, 혈압, 당뇨,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이게 U자 커브를 그리게 되죠. 또 혈당의 변이나 인슐린의 차이도 8시간 잔 사람들은 혈당도 떨어지고 인슐린도 적게 분비돼서 대사성 증후군이 안 생기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뇌가 또 자주 깨게 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이런 인슐린이나 혈당의 변화가 생겨서 살도 찌고 당뇨병도 유발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량이 저하가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또 잠을 적게 자거나 수면 질이 나쁘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하고 수면을 인위적으로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거나 하루에 5일 동안 잠을 한 4시간, 6시간만 적게 자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적게 자는 사람들 갖고 실험을 했더니 정상인 사람들은 근육 단백질의 양이 똑같아요. 당연하겠죠. 잘 자니까. 그리고 운동도 활동량도 많은데 수면을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량이 떨어져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의 위축이 온다라는 거죠. 피곤해서 운동도 안 하니 근육을 안 쓰게 되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잠을 못 자게 되면 배고픔이 생기게 되고 그건 렙틴이 적어져서 그렐린이 높아져서 음식을 먹어도 자꾸 먹게 되고 먹고 나도 배가 부른데도 뇌에서는 그렐린이 나오게 되고 렙틴이 적어지게 되니까 가짜 배고픔을 또 먹고 싶어요. 자꾸 살찌는 사람들 자꾸 먹잖아요. 그게 가짜 배고픔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돼서 체중이 증가되죠. 몸이 피곤하니까 활동량이 떨어지죠.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코티졸 이런 얘기 드렸죠.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감소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살이 찌면 또 잠을 방해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생깁니다. 아까 비만인 환자의 80%가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고 있는데 보통 7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상 체중보다. 역류성 식도염도 잘 생깁니다. 살이 찌게 되니까 복부 비만이 늘어나요. 그러면 배 안에 비방이 많으니까, 뱃살이 많으니까 이게 자꾸 누르게 되죠. 누워서 자게 되면 우리가 식도가 위가 아니라 평평하게 되니
이 뱃살에 있는 지방으로 인해서 위장관이 눌리게 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잘 오게 되는데, 자다가 역류가 되게 되면 위산이 올라가게 돼서 자꾸 깨게 돼요. 기침하게 되고요. 깨게 됩니다. 우울증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이 높아질수록 우울증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외모적인 문제로 살이 찌니까 이제 외모적인 문제로 비만도 생기게 되지만,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천식도 높아집니다. 2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골관절염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멋진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물치료, 제니칼, 큐시미아,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라는 약들이 나와 있죠. 비만 수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주제인 다이어트도 여러분들이 잘만 노력하신다면, 또 거기에 수면을 잘 고려하신다면 생각보다도 식사, 다이어트를 통해서 부작용 없이, 요요 없이, 그리고 며칠 하다가 멈추는 작심삼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킴으로써 체중도 유지하고 살을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식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는요,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서 지방을 연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포도당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쌀밥이나 빵 같은 거나 뭐 케이크 같은 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쌓인 것부터 꺼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살은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몸에 돌아다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다 써야지 지방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제일 먼저 써야 될 창고가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해도 이걸 다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살 빼는 건 지방을 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야지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빨리 소진시키고 지방을 꺼내서 소진시켜야지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최소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의 기준으로 30분 이상을 심장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해야지, 탄수화물이 30분 정도 운동을 해야지 연소가 되고, 30분 지나야지 그때서부터 그 지방이 빠지니까 나는 매일 30분 운동해. 그래갖고 살 안 빠지는 거죠. 30분 이상이니까 1시간 이상 또는 그 이상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얼터네팅 교대 단식이 있어요. 하루 금식하고 다음날 식사 정상으로 하고 24시간 금식하는 거 하루 단위로, 또는 주말에 한 이틀 동안 완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주중 5일은 식사를 정상으로 하는 전일 금식, 하루 이상을 하는 걸 전일 금식이라고 하고,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 시간 제한 다이어트입니다.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할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거죠. 5대2 다이어트, 16대8 다이어트, 20대4 다이어트가 있는데, 5대2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이 2번째 날과 5번째 날을 금식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쉽지 않죠. 뭐 일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신 분이 24시간 금식하고 지내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5대1 다이어트는 시도는 해보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아주 제한된 음식을 먹긴 하긴 하는데 여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해서 16대8, 20대4죠. 16대8은 24시간 중에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거죠. 20대4는 4시간 동안 식사하는 겁니다. 겨우 20대4는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거고, 16대8은 2끼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한 4-5시간 만에 식사를 또 하잖아요.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도 한 5시간 후에 식사하니까 8시간이면 2번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요. 예,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인데, 보통 이 하루 총 킬로칼로리를 1,500킬로칼로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먹을 때 한 끼나 2끼를 정말 3,000킬로칼로리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1,500킬로칼로리 정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하루에, 그리고 한 번 식사에 한 600킬로칼로리 정도를 식사한다는 거죠. 오늘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이렇게 16대8이 보통 많이 하는 건데 하루에 한 끼나 2끼 먹는 거죠. 이게 연구가 있습니다. 25명을 대상으로, 요게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예요. 또 어떤 분은 칼로리를 적게 먹는 분이 있어요. 나는 밥을 반 공기만 먹어. 나는 음식을 반을 남겨.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중간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 회색빛은 정상 식사를 한 거죠. 이게 6개월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이 살이 빠졌을까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55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보다 간헐적 단식, 음식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게 훨씬 더 살이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 16대 8, 20대 4 정도를 하게 되면 당뇨도 좋아져요. 또 우울증도 좋아져요. 예.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보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를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는 이 하루에 식사하는 시간을 4시간, 8시간으로 하는 간헐적 단식법의 일종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16대 8은 8시간 안에 식사를 2끼 해라라는 거고, 20대 4는 24시간 중에 4시간을 식사하라는 건데,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는 조금 다릅니다. 예. 자는 시간을, 식사 안 하는 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중앙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깨고 자고 이게 24시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어차피 금식하는 게 16대 8이면 16시간 금식하는 거니까 그 중앙에 식사를, 그 잠자는 시간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뜬 다음에 그 이른 아침에 식사를 해라. 그리고 햇빛을 쬐라. 그 다음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라. 저녁에는 그 빛을 적게 쬐라. 그리고 빛을 적게 쬐고 물 빼놓고는 다른 걸 먹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잠을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에 맞춰서 금식하고 식사함으로써 체중을 줄이고, 그리고 일주일 리듬이 자는 시간의 전후로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체 리듬이 좋아지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져요. 그래서 낮에 더 집중도도 높이고 밤에 더 좋은 잠을 자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주일 리듬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바이올로지 클락이라고 하는 식교차 장애에서 이 생체 시계가 작동이 돼요. 얘는 유전자로 결정돼서 24시간 단위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내가 밤에 안 자고 있어도 요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단순히 자고 깨는 거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체 리듬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뇌에 있는 거는 마스터 클락, 여러 가지 장기에 있는 걸 말초 시계라고 하는데, 이 말초 시계에 있는 장기에 있는 시계도 중추 시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즉 뇌에서 나오는 생체 시계는 뇌를 자고 깨는 것도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있는 말초 시계도 있는데 24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 중추 시계는 말초 시계를 연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추 시계에 맞춰서 우리 몸을 쉬게 해주고, 중추 시계가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을 활동하도록 하는, 즉 깨어 있을 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때 푹 쉬어라, 이거를 하는 거죠. 즉 중추 시계와 말초 시계가 일치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지만 요게 어긋나면, 즉 뭐죠? 교대 근무를 하거나 야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거는 내가 잘 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중추 시계와 말초 시계가 어긋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깨어 있을 때는요, 간이나 이 췌장, 지방 대사, 근육이 막 활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잠자는 동안에 보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돼요. 리포라이시스니까 지방이 분해가 돼요. 살이 빠집니다. 우리가 잘 자면 우리 몸에는 지방이 분해가 돼요. 성장 호르몬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렙틴도 분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 몸의 탄수화물이 다시 저장하는 과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만들어 살이 찌는 건데, 탄수화물도 몸에 저장시켜요. 그리고 또 이 지방도 분해가 시켜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끄집어내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즉 자는 시간 동안에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고요. 그리고 허리 둘레도 줄어들고 혈압도 떨어지고 LDL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당뇨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도 떨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라는 거는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를 위한 이상적인 식사 시간과 단식 시간은 우리가 낮에는 코티졸, 인슐린 나오고 밤에는 렙틴,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고 자라는 겁니다. 즉 8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몇 시간이죠? 이게요? 10시간입니다. 10시, 아까 10시간, 식사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조금 늘어나서 10시간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대 10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16대 8이었잖아요. 쉽지 않죠. 간헐적 단식이요. 그래서 뭐 매일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며칠만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일 가능한 겁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여러분들 대개 식사하는 시간 아닌가요? 이때 정상적인 식사를 합니다. 너무 과식만 하지 않고 배가 부를 만큼 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4시간 동안 금식하고 물 빼놓고는 안 드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침 8시에 식사하시고 오후 6시까지 식사하시는 거예요. 2끼나 3끼를요. 이렇게 되면 저녁 시간, 해가 진 시간이에요. 이게 내가 자는 시간이 12시라도 대개 6시나 7시면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고 아침에는 뭐 6시, 7시 해가 뜨니까 그 해가 지는 시간에 해가 없는 시간에는 우린 금식하라는 거죠. 햇빛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식사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입니다. 10시간 금식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해가 떴을 때 그 시간에는 식사를 안 하는 거에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인데 일주일 리듬은 햇빛에서 조정되니까요.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 혈압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인슐린이 좋아지고 당이 좋아집니다.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신체에 잠을 자고 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장기를 활성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일주일 리듬을 강화해서 암도 예방하고요. 우리 몸의 염증도 제거하고요.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이나 치매도 예방하고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새벽 2시에 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조금 뒤로 늦추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시에서 12시에 자는 사람은 6시부터인데 나는 2시에 자 그러면 한 8시까지 늦추고 아침 식사를 한 10시. 이런 사람은 한 9시, 10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나는 8시면 자. 이러면 오후 4시부터 14시간 동안 식사 안 해야 되니까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식사 안 하는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또 대부분 음식을 드셔도 되는데요. 제한하는 건 없지만 가급적이면 너무 짜고 단 설탕과 소금을 제한하시고 통곡물이나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뭐 단백질 있는 고기나 단백질 식사를 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는 드셔서는 안 됩니다. 살을 빼는 거는 운동량을 높여야 되는 것도 필요하니까 운동도 시간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잠자기 3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셔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중앙에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핸드폰 보지 말고 잠자기 1시간 전에, 잠자기 3시간 전에 땀난 운동하지 말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이나 밝은빛 노출 제한하고 1시간 동안 취침 루틴, 스트레칭, 복식 호흡, 재미없는 책 읽기, 명상하기, 좋은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가 식사를 안 함으로써 일주일 리듬이 건강하게 꺼지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가을을 맞이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살 빼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 칼로리 제한 단식을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금식 날 살 빼기 위해서 시작하고 거기에 운동을 얹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리듬을 할 때
아침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사를 하고 그러면 10시간 동안 식사하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견딥니다. 예. 그리고 8시간 금식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2끼 먹는 게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 2끼 먹으면 잘 시간에 배가 고파서 또 먹게 되는 야식을 먹기 때문에 단식이 실패하잖아요. 10시간은 늘리시고 해가 지는 시간, 해가 지게 되면 식사를 하지 말고 아침 해 뜨고 나서 식사, 그리고 그게 14시간이 되도록, 금식하는 시간 14시간 되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잘하고 있겠지만 조금 수면을 더 좋게 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을 빠지는 과정을 도와주는 렙틴이 분비가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는 동안에 지방이 분해가 되고 근육이 합성이 되고 근육이 합성이 되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많아지게 되죠. 근육이 적어지게 되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그 탄수화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계속 혈액을 떠돌아요. 그러면 혈액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게 되면 근육량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빼기를 원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잠자는 시간을 전후로 해서 14시간 동안 금식한다면 자는 동안에도 살이 빠지고 낮에 음식을 제한해서 살이 빠지고 운동을 해서 살이 더 빠져서 2중 3중의 살이 빠진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오신 질문을 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스트 무직님, 아침보다 밤에 많이 먹는 게 정말 살이 더 찌나요? 얼굴이 붓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살이 찝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좀 말씀이 안 드렸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초대사량 있잖아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거의 80%가 기초대사량으로 씁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을 말해요. 그게 80%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더해서 소모되는 것이 20%인 거죠.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을 유지한 위한 겁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보통 성인이 한 1500칼로리에서 한 3000칼로리까 2000칼로리 이상, 2500칼로리 이상 소모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는 동안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면 칼로리가 몸이 에너지를 안 씁니다. 뇌가 잠들게 되면 우리의 뇌도 기능을 안 해요. 우리 몸도 기능을 안 해요. 특히 포도당의 30%를 뇌가 씁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25에서 30%가 뇌로 전달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는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가장 큰 장기가 뇌라고 할 수 있어요. 뇌는 자기 몸의 2%거든요. 무게가요. 그런데 이게 자는 동안에 일을 안 해요. 에너지를 안 쓰게 되죠. 자, 먹으면 그게 어디로 가죠? 칼로리가 된 거니까 우리 몸에 혈액을 떠돌아요. 그리고 기초 대상으로 써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 잘 안 써요. 보통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소모되는 게 한 성인 2000kcal라고 하는데 자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에는 적게는 아주 잘 자는 사람은 100kcal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보통 조금 그냥 기본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한 200kcal밖에 안 써요. 자, 여러분들이 점심에 음식을 가득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 매일매일 반복하면 살이 찌잖아요. 저녁에 야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몸에 들어가서 소모가 안 되는 거니까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그게 지방에 쌓이고 몸에 간에 쌓여서 지방간도 재고요. 비만도 유발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잖아요. 위장간, 소장, 대장으로 돼서 소화되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소화가 다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3시간이 걸립니다. 자, 우리 뇌가 자는 시간이 되면 유전자에 결정해서 잘 시간이야. 이제 우리는 자야 돼라고 뇌를 꺼요. 생체시계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 명령에 맞춰서 위장관이나 간이나 심장도 반응을 해서 알았어. 나도 명령에 알았습니다. 이제 잠잘 준비할게요. 군대에서 보면은 점호나파를 불어주는 게 생체시계라고 하면 각 내부반에서 잠잘 불을 꺼주고 침상을 정리하고 눕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니까요. 위장관은 어떻게 되죠? 점호나파를 불어도 불을 못 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일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위장관만 움직이나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담즙도 분비가 돼야 돼요.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요. 내려가면 소장, 대장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생체 시계가 꺼지라고 이제 자라고 했는데 이 말초 시계들이 반응을 안 하고 움직이면 얘도 못 잡니다. 얘도 생체 리듬은 낮아지긴 하는데 자꾸 깨요. 그러니까 잠의 질이 나빠져요. 음식을 먹고 나면요. 야식증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 소화가 안 되고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 외에도 생체 리듬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생체 리듬이 나빠지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니까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렙틴이 안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렙틴이 안 나오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야식을 먹고 났는데 아침에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아침에 허기가 지잖아요. 야식을 먹고 나면 아침에도 또 더부룩하면서도 뭘 또 먹게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렙틴이 분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정도는 가급적 드시면 안 됩니다. 4시간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뭘 드시냐면요. 칼로리가 높지 않고 허기만 면할 정도, 견과류, 간단한 스낵 정도, 그 다음에 우유 반잔 정도, 땅콩, 호두 이런 견과류 조금 몇 가지, 그 다음에 우유 반잔 정도 같은 걸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때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지은 님이 주신 내용은요. 잡식성이지만 채식주의자처럼 채식으로만 섭취해도 활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채식주의자들이 많죠. 베제테리안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채식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외 가면 되게 많죠. 예, 단순히 근데 야채만 드셔서는 탄수화물, 식이섬유만 섭취해서는 에너지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식물에도요 단백질이 있잖아요. 콩, 두부죠. 콩,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해서 동물성 단백질,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어서 생기는 단백질,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닭고기 이런 거보다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더 잘 되고 몸의 에너지로 더 잘 쓴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저는 뭐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을 잘 하실 때 단순히 야채만 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콩으로 된 두부라든지 두유라든지 콩으로 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또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찾아서 그것들을 같이 드신다면 충분한 에너지가 섭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도한 우리가 식사나 칼로리 섭취를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쁘신 분들은 그래도 동물성 단백질을 좀 드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영양 결핍도 문제가 되니까요. 행복한 인생님의 질문이네요. 직업 특성상 잠을 하루에 나누어 자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8시간을 2번으로 쪼개서 자는 건 좋은 수면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 이게 이제 이상수면, 바이페이직 슬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2개로 나눠서 자는 거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꿀잠투브에서도 몇 번 이걸 다루긴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요. 근데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류는 이 이상수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자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전구가 발명되고 나서 빛이 생기고 인공조명이 생기고 나서 잠을 2개로 하나로 자게 됐대요. 즉
전기가 없고 산업혁명 전일 때는 인류는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해가 질 즈음에 불이 별로 없잖아요. 호롱불 켜도 밝지 않으니까 해가 질 때 그때 호롱불 켜놓고 조금 식사를 하고 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시, 8시에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자요. 그러면 자정이나 한 2시 정도에 깨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깨어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한 새벽 2시나 3시 정도에 한 2~3시간 자고 해가 뜰 때쯤에 일어나서 일을 나갔다는 게 인류들이 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저녁에 불입이 생기니까 저녁에 일찍 잘 이유가 없고 또 업무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생긴 영국에서는 밤늦게도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벌어지면서 식사도 또 거기에 맞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자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수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아무 때나 자는 거를 이상수면을 정하면 안 돼요. 2번 나눠 자면 안 됩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나의 일주일 리듬에 맞춰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2번 나눠 자야 돼요. 나는 8시에 자고 예를 들면 8시나 뭐 10시에 자고 새벽 2시나 4시에 깼다. 이렇게 해서 뭐 한 6시간, 5시간 잤다면 그리고 일 나가요. 그래서 오전에 한 11시나 12시 또는 1시나 2시에 또 한 2시간 자요. 그래서 6시간, 2시간을 나눠서 8시간을 채우는데 매일 같은 시간으로 자야 됩니다. 일주일 리듬의 변동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이 일정해야지 우리는 더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자는 잠은 그래도 해가 진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시간에 그 안으로 고정하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으로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빛의 노출을 제한하십시오. 낮잠 자는 짧게 자는 낮잠은 또 같은 시간에 꼭 제한하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업무 스케줄에 맞춰서요. 예. 꼬미토리님, 아무래도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헬스 트레이너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미용적인 접근도 많다 보니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진료도 있나요? 다이어트 한약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약은 제가 한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의학적으로 한약으로 써서 살을 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위장관에서 흡수가 억제하는 약이 있죠. 제니칼이라는 거죠. 키시미아는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을 2가지를 넣은 겁니다. 뇌에 식욕 중추를 좀 억제하는 약을 써서 식욕을 덜 느끼게 하는 키시미아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거 복합제예요. 그 다음에 위고비나 그 다음에 마운자로나 싹센다나 이런 약들은 우리 몸에서 비만을 조절한 GLP-1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비만을 억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 거죠. 그런 약을 통해서 이제 비만이 기전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약들이 이제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한미약품인가 몇 개 제약회사에서 국산으로 된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보험이 되고 있는 비만 수술, 위를 내시경을 넣어서 위를 좀 일부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위에 풍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위를 절제하거나 위를 줄여주는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살을 빼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물론 비만 수술은 다이어트는 아니겠죠. 예. 그다음에 저스트 무직님, 다이어트를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겠죠.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살을 확 빼기 위해서는 몸에 있는 지방을 왕창 빨리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사량을 확 줄이고 확실히 살을 빼려면 완전히 금식하고 운동량을 높여서 몸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켜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되고 근육이 빠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육 감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급하게 하신다면 운동량을 높이시는 건 좋습니다만 적절한 식사를 유지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김지은 님이 주신 질문이네요. 정신적인 결심이 정말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찾아온 기억나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비만을 전공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수면을 전문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비만 환자들이 제가 비만 환자를 보는 루트는 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인가요? 첫 번째는 수면 장애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비만율이 높으니까 정말 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젊은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데 진짜 BMI가 한 40 됐던 거고, 어떤 친구는 35 정도인데 자다가 숨이 막혀서 막 깨갖고 누워서도 못 자고 앉아서 헉헉거리고 자는 친구가 있어요. 낮에 너무너무 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한 친구는 택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토바이 타고 택배도 하는데 운전하다가 졸기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코도 너무 골고 무호흡증이 있어서 와서 수면 검사했더니 정말 심각한 고도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진단이 돼서 양압기를 썼어요. 양압기를 썼더니 정말 양압기를 쓰고 났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본인은 운동을 더 하면 살이 빠졌어요. 물론 그때 비만약도 좀 주긴 좋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수면 무호흡증도 좋아지고 비만도 치료됐던 친구들이 몇 명 기억나네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비만 수술하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서는 대부분 수면 검사를 의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되게 20대, 30대 아가씨들도 있고 아주머니들 있고 남성들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살을 빼는 걸 목표로 오셔서 비만 수술을 합니다. 비만 수술했더니 한 30kg가 빠진 환자가 있어요. 정말 수면 검사했더니 무호흡증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무호흡증까지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또 급격하게 살을 빼는 비만 수술이나 또 약을 쓰게 된다면 요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살이 찌는 계절의 가을에 맞이해서 오늘부터 10시간 다이어트, 14시간 동안 14시간 금식, 10시간 식사, 저녁에 먹을 때 저녁 시간에 14시간 금식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했던 10대, 2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도 시간 제한 다이어트,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를 했더니 성적이 높아져요. 비만율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져요. 성격이 개선됩니다. 짜증이 줄어들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없어진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운동량도 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살도 많이 찌는 아까 처음 자료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저녁에 야식을 먹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정말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가짜 배고픔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칼로리 높거나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아이의 건강에 해칩니다. 수면이 망가지게 되고요. 몸에 대사성 질환이 생겨서 어릴 때 비만이 높거나 야식을 많이 먹었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비만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30년 후에 40년 후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못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노력이 조금만 가미되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살 빼는데 일주일 리듬 다이어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더불어서 운동을 꼭 병행하십시오. 나이가 60세 넘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70%, 유산소 운동은 30%, 55세 이하인 분들은 중년인 분들은 50대 50으로 근력과 유산소 운동, 젊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좀 더 하시고요. 물론 외관을 좋게 하려면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또 다른 수면 주제로 꿀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